일본인들이 지금 가난해진 건가요? 상당히 가난해졌죠.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머지않았다. 일본의 주가 폭락은. 일본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 그 노동 생산성이 낮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디지털, 인터넷, 인문학, 단기 유학이든 뭐로 한국에서 한 1, 2년을 생활하다가 일본에 돌아가면 불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에 되게 중요한 소식이 있었다고요? 예. 어제, 그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 올렸어요. 올렸나요? 올렸어요. 다들 못 올린다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금리 정책이 어떤 방향이었죠? 마이너스 0.1이었다가 3월 달인가 마이너스 0.1에서 0.1을 올리면 얼마입니까? 0에서요, 0.1. 네. 여기가 기본 금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0.25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 그거 하나 하고 금리 올린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국채를 그동안 일본은행이 국채를 마구 사들였잖아요. 네. 일본 정부가 막 찍어내면은 네. 그걸 지금 일본은행이 찍어낸 국채 전체 양의 54% 가까이 돼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그럼 이걸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매달 한 6조 엔 정도씩 사들였었어요. 네. 그걸 이제 줄이겠다 이 얘기예요. 줄여 나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엔저를 이제 어떻게 좀 멈춰보려고 굉장히 큰 발걸음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월 달에는 마이너스 0.1 있던 걸 0.1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릴 거라고 시장은 예상했는데 안 올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채 매입을 계속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 일본은행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엔저가 싹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번 6월 달에 다시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변화를 하지 않고 다만 7월 말에 모임 때에 국채 매입을 줄이겠다. 국채 매입 줄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적절하게 올리겠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있죠. 이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이분은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걸 한번 소개해 보면은 전 모건 은행의 동경 지국장이었고요. 네. 조지 소로스 알죠? 네. 3대 투자가, 세계 3대 투자가. 그 사람의 어드바이스, 조언자였죠. 그 다음에 지금요, 3기째 참여의원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서 네. 과거에 트레이더기도 했고, 이쪽 그 금리, 이런 쪽은 뭐, 빠삭한 분. 빠삭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일본은행에 대해 자료를 뭐를 달라 해서 분석을 아주 완벽한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니까 굉장히 그 내용이 치밀해요. 그 이분 이제 글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이분 얘기는 항상 뭐잖아.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될 거다. 빨리 달러를 바꿔라. 그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책을 이렇게 냈어요. 초인플레 시대에 돈을 지키는 방법. 엔저, 달러고 이렇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방해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 달러를 바꾸는 게 제일 적당하다. 엔화 가지고 있다가는 이 휴지 조각이 되면은 정말 큰일 난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맞았던 거죠? 그 계속 그랬죠. 몇 년 동안도 몇 년 동안이지만 최근에 이 사람의 얘기가 거의 다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네. 왜 이 사람 계속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엔화가. 네.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력을 보면은 조지 소로스를 자문했었고, 그 다음에 모건 은행에서 일본 대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때 한 번은요, 진료를 해가지고 한 번은 100억 달러인가를 한꺼번에 버렸던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건 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너 1년 동안 출근 안 해도 돼. 오늘 1년치 다 벌었으니까, 네. 1년 동안 아무 데나 가서 그때 이제 상금으로 10억 엔을 준다고 그랬어요. 10억 엔이 우리 돈으로 그 당시 100억이에요. 그걸 상금으로 줄 테니까 출근하지 말고 저희 가서 어디 한 1년 동안 푹 쉬다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뭐랄까, 프로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걸 한 거예요. 놀러 가지 않고. 왜? 한번 따니까 또 따고 싶은 마음, 네. 뭐 그런 어떤 본능이랄까? 네. 이것 때문에 했는데 1년 동안 해가지고 다 까먹었다. 10억엔 상금도 당연히 못 받았고요. 네. 그 얘기를 막 와이프한테 했으면 아마 예언당했을 거라고. 지금에서 이제 밝히지만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문가인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만큼 이 환율은 정말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일본의 환율은 계속 엔저로 갔었잖아요. 어제 그제 이제 금리를 갑자기 올리고 최근에 정치가들이 엔고로 가야 된다. 일본에서도 했고 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엔저는 이거는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용서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엔고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일본의 정치가 중에 고노 지금 디지털청 장관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엔저는 이거는 나쁜 엔저다.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의 유력 정치가가 이 엔저는 나쁜 엔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미국의 물가 통계가 나왔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관측이 된 거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금리가 내리는 순간 엔고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늘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이게 겹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이때다 해가지고 또 엔을 샀어요. 한 4조 엔, 4조엔에서 한 5조엔 사이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같이 겹치면서 확 엔고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엔고가 162엔까지 갔던 게 지금 150엔대, 막 140엔대로 진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이 정도로 한 10엔 가까이 갑자기 확 그냥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분하고 이분 글을 한번 보면요. 1달러 200엔의 폭락에 지금 당장 대비하라. 7월 말에 일본은행 회합에서 일본엔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근데 글 자체가 이건데 이 내용이 몇 페이지 정도 되냐니까 한 15페이지 정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아주 읽고 있으면은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들이니까 굉장히 그 구체적인 수치하고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읽고 있으면 뒷골이 땡겨요. 소름이 돋아요. 이분이 얘기한 거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국채를 지금까지 한 6조 달러씩 이렇게 샀는데 그걸 이제 줄인다. 어느 정도 줄인다. 그 얘기를 7월 달에 밝히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양이 적으면은 계속 이제 정부가 찍어내면은 보통은 전 세계에서 그 국채를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반 이상을 사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엔저가 갔단 말이죠.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만약에 국채를 6조엔 가까이 사던 걸 지금 2026년 1월 달에서 3월 달 정도까지의 반으로 3조엔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가 석 달이잖아요. 분기마다 4천억 엔씩 줄여 나가겠다는 거예요. 6조 엔씩 사던 걸 분기마다 4천억 엔씩 줄여 나가서 그렇게 되면 한 분기가 한 9분기 정도 되면은 한 3조 엔 정도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저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초금융 완화를 그만둘 수 없는 우에다 일본 은행 말한 거죠. 일본 은행인데 네. 지금 일본이 어쨌든 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금융 완화를 그만두겠다라는 의지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이분이 이제 예견한 게 약간이 어긋났어요. 어긋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분이 왜 그러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나 하면은 금리를 올린 순간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기 금리를 0.1% 올리면요. 국채 평가 손이 2.9조엔, 거의 3조엔이. 그러면 지금 0.25%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3조엔의 2배 반이니까 6조엔, 7.5조엔.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손실이 생기면은 그건 돈을 당장 지불해야 되는 거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근데 이게 장기 국채니까 당장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만큼 손실이 생겼다 하는 계산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줄어드니까 일본은행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나빠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행에서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과연 맞느냐 이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일본은행에서 계산하는 계산 방식이고 해외에서 은행에서는 그렇게 계산 안 한다는 거죠.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4천만 원에 샀는데 4천만 원. 근데 지금 이게 시가 내려가지고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장부에 4천만 원 됐다고 2천만 원을 쳐줬냐 이거예요. 그 문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신용도를 얘기하면 2천만 원밖에 쳐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가에 기준해가지고 돈을 융통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본은행도 똑같다는 거죠. 일본은행이 그럴 때는 이제 달러를 융통하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일본 자산을 가지고서. 그때 그 계산할 때에
저쪽 외부 은행에서는 이 손실을 그대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국채 손실이라고 큰 문제 없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0.1% 상승에 2.9조 엔 이제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0.25% 올렸으니까 거의 7.5조 엔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면 당장 일본 은행의 신용도가 팍 깎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올린 이유가 엔저가 계속 가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엔저가. 엔저를 막기 위해서. 엔저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본은 엔저를 막을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지금 올렸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한번 볼까요? 금리를 올린 게 0.25% 올린 게 계속 갈 수 있고 또 한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 해가지고 다시 또 좀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보통 0.25%씩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0.5% 내년 초에 0.5%까지 올린다. 이게 가능하다면은 아마 엔저는 상당히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봐요. 예, 그렇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0.2%를 올렸는데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아까 일본은행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마 일본 정부도 국채 이자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네.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집을 많이 지었어요. 일본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우리는 전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월세로 살면 이게 돈이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내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살면서 은행에 이자를 쳐주는 게 훨씬 더 싸게 친다. 그래서 웬간한 사람들은 다 은행에 돈 빌려 네. 자기 아파트를 지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변동금리는 굉장히 낮았죠. 뭐 0.몇 %밖에 안 돼. 0.2% 정도 은행에서 빌릴 때. 근데 지금 이제 일본 은행에서 0.25% 올려버리면 내가 빌리는 은행에서는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렇죠. 그럼 0.7이나 0.8 만약에 1%까지 올린다 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일본이 100만 엔의 금리 1%를 빌리는 경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일 탁 와닿는 게 3천만 엔을 35년간 빌리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3천만 엔 정도 빌려가지고 자기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35년 보통 30대 중반에 정도면 70대까지 네. 반납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보면은 금리가 이자하고 원금을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0.5% 올렸을 경우에 이 정도 액수인데 그게 매달 갚아야 될 돈이 어느 정도 하냐면 77,875엔이에요. 이게 일본에서는 임금이 보통 대졸자가 처음 딱 들어가면 22만 엔, 23만 엔 그래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들어가 얼마 있다가 집을 지었다 칩시다. 그래서 한 1, 2년 지냈다 칩시다. 보통 들어가자마자 은행에서 막 와가지고 돈을 막 빌려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제 0.25%면은 이게 반이잖아. 그죠? 0.5%면 77,875엔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23만 원에서 24만, 25만 원 정도 봉급 받아가지고 3만 5천 원 정도씩 빠져나가 버리면요.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0.5% 올리면 7만, 거의 8만 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38, 24, 3분의 1이 여기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봉급에. 조금 더 올라서 칩시다. 3분의 1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 4분의 1이 빠져나간다 치더라도 많이 나가는 거죠. 그것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많이 나가는 그게 평생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70대까지.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타격받는 게 이거다. 이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돈 변제하기 위해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임금이 올랐다 그러지만 임금 오른 거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1%일 경우는 84,000엔, 2%엔 99,000엔, 그 10만 엔이 이거 견디지는 못해요. 이 부분이 제일 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금을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임금을 많이 올려주라고 일본 정부가 정치권에서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올려줬나요? 그래서 대기업이 5.28%를 올렸어요. 많이 올린 거죠. 네네. 그전에는 뭐 보통 3% 많이 올려도 네. 4%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5.28% 올렸으니까 많이 올린 거죠. 많이 올린 거죠. 많이 올린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올린 거냐 했더니 노조가 있는 회사에 올려준 거예요.
그게 노사협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춘투라 그러는데, 이 춘투에서 결정된 게 5.28%예요. 근데 그 춘투에서 결정되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전체 일본의 노동자의 11%,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28% 임금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기사 타이틀로는 기가 막힌데, 실질적으로는 한 90% 해당이 안 되는 90%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실질 임금은 여기에 0이잖아요. 이게 선이 0이 선이에요. 그리고 물가는 4%까지 높을 때 4%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2% 좀 넘게까지 왔는데, 네. 근데 이 실질 임금을 보면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4%죠. 3%.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오른 만큼 내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증감률. 명목임금률은 아까 평균을 내니까 대기업 받은 거하고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노동자의 평균을 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2.1% 정도. 네. 높을 때는 뭐 한 3% 좀 넘을 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2%, 지금 현재 2%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받는 돈은 지금 26개월째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0.7. 이 뭐 마이너스 4일 때도 있고 지금은 마이너스 0.7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해가 조금 올라서니까 이제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졌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빌린 돈, 집 짓기 위해서 빌린 돈, 부담은 커진다. 그 부담 커졌다. 네. 그 이중으로 커졌죠. 이게 일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요.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사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61점 몇 프로였다 했나? 뭐 하여튼 상당히 퍼센트가 높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게 빌렸던 그 돈을 이자를 돌려줘야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익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랬던 기업들은 이제 다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줄도산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일본 좀비 기업이 좀 많나요? 상당히 많죠. 좀비 기업이 많을 때는 70% 가까이였고 지금 한 60% 정도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좀비 기업이라는 게 애매한 게 뭐냐니까 네. 일본에는 금융실명제 아니라는 거 알죠? 부동산 실명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돈을 벌면서도 회계장부에 기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돈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그렇게 많은 게 실은 돈을 벌면서도 다른 주머니 찰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네네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일본은 현재. 네. 그래서 일본의 관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 관료도. 아니, 좀비 기업이 10년씩, 20년씩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거야. 실전 버는 데도 속이는 데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금융실명제 되기 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금융실명제도 되고, 부동산 실명제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카드를 거의 90몇 % 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수입 지출이 네. 거의 손바닥 보듯이 잡히죠. 딱 잡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세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일본에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카드 사용률이 굉장히 낮다 그랬죠. 우리는 카드 사용률이 거의 90한 5, 6%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본은 35%, 40%채 안 돼요. 근데 그걸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뭐 45%, 50%를 올린다, 뭐 60%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느냐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 좀비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이상해요. 자기가 돈을 네. 벌고 있으면서도 뒷주머니 차는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도산은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뒷주머니 차고 있었다면은 네. 거기서 어떻게 좀 충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이 정도 금리 올리면 도산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요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건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중소기업들 지금까지 그 좀비 기업이라고 여겨졌던 이 기업들이 줄도산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나요? 지금 실제로 기업 도산하는 거 수를 보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엔저 관련 도산 월차 추이가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도산 건수가 왕창 늘었죠. 네. 앞에보다. 이게 모르겠어요. 엔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엔저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도산 건수가 늘었는데 또 이게 참 엔저하고 엔고가 어떤 형태로는 양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저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그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걸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은 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 올리는 게 굉장히 민감해요. 올리는 순간 덜 팔리면은 안 올리는 것만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묘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높았는데 그걸 다 자기가 그걸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를.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이제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산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됐는데 금리가 오르면은 N고로 간단 말이에요. N고로 갔을 경우에는 수입 물가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은행에서 빌렸던 돈에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기업들이 어떻게 소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엔저하고 그 시기하고 너무나 딱 정확히 겹치죠. 그랬는데 지금 N고가 되니까 요거하고 관계없이 일본의 은행에 융자해가지고 그걸로 융통해 나가던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 얘기를 얘기했죠. 최근에 박사님께서 일본이 동남아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코멘트를 하셨던데 그거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게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니까 자기가 지금 태국에 있는데 과거에는 태국의 여행객들이 다수가 일본인이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이거나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도 사실 지금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과거에는 잘 나갈 때는 동남아 쪽으로 여행들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동남아로 여행 온 사람이 거의 없다 이 얘기예요. 한국인이 넘쳐난다 이거예요. 그거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런 현상인데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조차도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동남아에서 온 필리핀 여행객이 인터뷰에 뭐라 그러냐니까 아니 일본 물가가 우리 필리핀보다 더 싼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0엔까지 엔즈로 급격히 내려왔을 때 이 일본의 물가가 굉장히 싸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돈 없어서 뭐 와규도 못 먹고 주스도 못 마시고 호텔도 저렴한 곳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정말인가요? 그 얘기는 이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영상에도 나오고 그 많이 나왔었죠. 유튜브에서도 누군가 다루기도 했고 그 주스를 못 마신다는 얘기가 뭐냐니까 주스가 이제 수입에 오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쪽에서 날씨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게 수입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 먹기 꺼려진다 이러니. 그래서 와규는요? 와규 좋아하잖아요. 와규 좋아하죠. 와규는 해외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갈 때마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팔 때 가격을 높일 거 아니겠어요? 그 높은 가격에 일본인들 못 사먹는다 이 얘기예요. 호텔은요? 호텔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때는 여행객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일본의 호텔들 엄청나게 다 망했어요.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국도 저기 강남 쪽에 가보면요. 내가 그쪽에 연구실 있어가지고 한 1년 다녔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호텔들 있잖아요. 전부 다 부수고 새로 지은 오피스텔 같이 숙박시설이 아닌 이런 걸 다 바꾸더라고요. 그만큼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일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경기가 회복되니까 전 세계도 경기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엔저까지 이렇게 한 1, 2년 지속되니까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에 해외 여행객들이 몰려올 거다. 그걸 이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외 관광객들을 전용으로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5성급, 6성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근데 일본에서는 내가 일본에서도 여행 많이 다녔는데 일본에서 여행 다닐 때는 대부분 6,000엔에서 12,000엔. 요게 보편적이에요. 일본에 보면은 그 체인 호텔들이 꽤 있는데 아파라는 체인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확장됐는데 거기가 보통 보면은 한 6,000엔에서 8,000엔. 그 당시에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대로 쭉 계속 일본 물가가 뭐 변동이 없었으니까 내가 유학할 때나 지금 엔저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8,000엔 정도면은 들어갔어요. 8,000엔에서 12,000엔 정도 사이인데, 뭐 12,000엔 정도면 방이 조금 더 늘거나 모르겠죠. 8,000엔 정도면은 이제 들어가면은 스페이스는 딱 침대 하나 딱 들어가면은 옆에 스페이스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샤워실. 근데 되게 깔끔해요.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 입장에서는 여행하러 돌아다니면 호텔에서는 잠만 잔다. 맞습니다. 그런 맥락이라면 굳이 비싼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행 가면 이제 체험하고 돌아다니는 게 바쁘니까. 사실은 가서 잠깐 자는 건데. 잠만 잠깐 자고 샤워만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8,000엔 정도가 딱 적절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대부분 8,000엔 정도.
조금 많으면 12,000엔 그 사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아마 일본은 큰 변화. 지금 8,000엔이면 얼마죠? 한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지금 8,000엔이면 7만 3,000원 정도. 네, 73,000원 정도. 저렴한 편이네요. 저렴하지요. 한국의 호텔이나 뭐 이런 가격 생각하면. 그렇죠. 보통 뭐 한 10만에서 15만 원 우리는 그 정도는 기본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가 네. 그 정도 가격. 그렇죠. 비즈니스 호텔. 사실은 그게 아파 호텔 이런 것들이 그게 대부분의 비즈니스 호텔 같은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정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출장 와가지고 자는 데가 딱 그런 데예요. 비싼 데 안 가요. 8,000엔 정도라고 보면 돼요. 네. 8,000엔 비싸봐야 12,000엔 정도.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5성, 6성 호텔을 지금 엄청나게 짓는다는 거예요. 해외 관광객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 8,000엔짜리 근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5만엔, 10만엔짜리 그렇게 지었는데 외국 관광객이 막 미어 터진다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그 어떤 작가가 글을 썼는데 5만엔, 10만엔 그 5성급, 6성급 호텔에는 앞에 팻말이 하나 있는데 자기 상상을 한 거예요. 여기는 개와 일본인 출입 금지. 거의 그 수준이다. 왜? 일본인들은 아예 응감생심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인이라는 게 내가 얘기할 때는 달러권에서 온 사람들. 달러가 비싸잖아요. 원화도 달러에 비하면 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싸게 느끼는데 달러권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 싸게 느끼지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엔도 사실은 싸게 느끼지는 거예요. 달러권에서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달러권이라든가 한국 사람들 얘기해 주셔서 엔저로 관광객들 몰려가서 돈을 쓰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아졌을 텐데 요건 당연히 일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사실은 지금 수출도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니까 수출할 만한 대기업들이 이미 벌써 다 해외로 다 이전해버렸어, 공장을. 엔고 있을 때 생산 단가가 비싸니까 싼 데로 다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엔저가 와도 사실은 과거 같으면 일본에 엔저가 저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난리가 나요. 왜? 수출 품목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린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엔저가 되더라도 큰 수출액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해외에 다 공장에서 지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엔저와 관계없이 생산 코스트는 별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엔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해외인 공장들은. 그러니까 이제 엔저가 되더라도 수출이 늘어난다거나 수출 품목이 한국하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 엔저를 두려워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실질적으로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이 아무래도 일본 요즘에 특히 많이 찾아갈 텐데 일본인분들은 그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휘젓고 다녔는데 전 세계 하와이도 뭐 일본이 다 휘젓고 다녔는데 일본이 좋아하는 데가 하와이, 괌, 저기 유럽이나 이런데 요즘 하와이 한국인들이 휘젓고 다니니까 제 주변 지인들 하나같이 뭐 신혼여행도 아닌데 하와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일본인들이 좋아했던 그 여행지가 전부 정확하게 한국인으로 이 일본말로 길가에 딱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못 가. 그러는데 한국인 여행객들이 밀려 들어가지고 막 시시덕거리면서 이제 자기들 서빙해주는 거 노닥거리면서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지금 가난해진 건가요? 그런 거죠. 가난해진 거죠. 상당히 가난해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엔의 돈을 받는데 과거 같으면은 30만 엔이면은 뭐 달러로 바꾸면은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달러당 100엔, 105엔, 110엔 할 때 달러를 바꿨을 때 돈하고 지금은 달러당 160엔이 40% 달러로 바꾸면 내 지금 임금이 40%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외 나가겠냐고요. 해외 아예 거기 못 나가는 거죠. 유학도 못 보내요. 못 가요. 엔화가 떨어진 거랑 그 다음에 임금이 오르지 못한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니까 아예 한마디로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뭐 주스도 사 먹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설마 뭐 일본 모든 사람들이 주스를 못 사 먹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일반 서민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이제 많이 생겼다 이 얘기죠. 지금 일본의 이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거 어딘가에 교토인가요? 이게 교토일 거예요. 내가 보건 데는 여행 다니던 교토의 모습 같아요. 이 골목길에 저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골목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건물에요. 스타벅스가 있는데
이 건물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가면 스타벅스가 굉장히 일본스러워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스타벅스가 너무 일본스럽게 꾸며놔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늘어났잖아요. 2023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데 근데 2024년도 와서 보세요. 늘어나지가 않죠. 그게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이미 찰만큼 찼다. 이미 찰만큼 찼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조 3천억 엔을 2023년도 외국인들이 돈을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뭐 호텔에서도 경비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하고 남는 순수익이 3조 5천억 엔이에요. 3조 5천억 엔. 많이 남았는데요? 많이 남은 거예요? 5조인데 3조가 남았다며? 그 5조에서 3조가 남았다. 그거는 많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수입이 무역 수지 같은 걸로 따질 때 그 수입이 과연 많은 거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은 적게 하면은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계속 나는 과거에 일본은 엔하고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일본의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번 보면은 아까 왜 일본이 동남아 수준으로 뭐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이걸 보면은 일본 물가가 현재 싸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빅맥 지수예요. 빅맥 지수 아시죠? 네, 전 세계에 있는 예. 맥도날드. 맥도날드 가격 가지고서 대체로 그 나라의 물가라든가 그 나라의 어느 정도 그 GDP라든가 국력을 어느 정도 네. 감안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스위스가 8달러 넘죠. 근데 영국, 미국, 호주가 지금 5달러 좀 넘었고 6달러에 가까이. 한국이 얼마냐? 4달러 조금 넘었죠. 타이가 4달러 조금 못 미치고 중국이 3.5달러. 일본이 몇 달러입니까? 3달러예요. 4달러. 베트남이 3달러예요. 아. 이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빅맥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학자들도 빅맥 지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 정도로 일본의 물가가 싸졌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국력이 GDP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 베트남하고 같다는 거죠. 태국보다도 사실 이게 태국이잖아요. 태국보다 싸졌다. 사실은 일본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태국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도 태국이 훨씬 빠르고 과장이나 부장의 급료가 일본의 과장, 부장보다 높대요. 급료도 높고 진급도 빠르고 이게 태국의 현상이라고 일본보다. 이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올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이 후지마키 다케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 사정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이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일본의 국가 1년 예산이 110조 안팎이에요. 110조 엔. 110조 엔인데 세수가 어느 정도 그치냐니까 70조 엔 조금 안 되더라고요. 모자라네요? 한참 모자라죠. 네. 이걸 어디다 충당하냐? 국채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국채로 찍어내는데 네. 국채 얘기 좀 할까요? 자, 일본 은행이 국채 보유 잔고를 보게 되면요. 네. 2013년 이때부터 급격히 늘어나죠. 2013년이 왜 급격히 늘어난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죠. 네. 누가 총리했을 때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베가 있네? 2012년 12월 달에 네.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민주당에서 이제 자민당으로 정권이 넘어왔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베가 총리인데, 2013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죠, 국채가. 그게 아베노믹스를 이제 한 거죠. 아베노믹스에서 뭐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네. 그게 뭡니까? 돈 마구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마구 푼다는 게 뭡니까? 국채를 마구 찍어내는 거죠. 국채를 엄청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은행이 지금은 600조 엔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게 전체 국채의 54%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번 보세요. 1200조 엔 정도가 지금 국채가 풀린 거예요. 거기에서 요 밑에 회색 이게 지금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 봤죠? 그 600조 엔에 가까운 거예요. 21년도 이러니까 지금 24년도는 이미 600조 엔에 거의 육박해 있어요. 자,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은행이 이걸 줄여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게 이자가 엄청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겠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세수가 많이 안 거치는, 다 못 거치는데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은 누가 사줬냐 그동안? 일본 은행이 많이 사준 거예요. 자, 국채를 발행했는데 전 세계에서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느냐? 국채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찾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 팔릴 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은 국채 발행이 안 되잖아요. 국채는 발행하는 만큼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 사람 별로 없으면은 이자를 올려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한 반 이상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반 정도는 어쨌든 그래도 소화가 된 거죠. 다른 데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자를 올리지 않고 억제가 가능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국채 매입량을 줄여 나가겠다. 줄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줄여 나가면은 일본은행은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일본은행에서 가장 많이 사줬는데 가장 많이 사줬던 데서 덜 사겠다 그러면 누가 딴 사람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딴 데서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가 가격이 치솟는 거죠. 이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요. 지금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를 억제하려는 와중에 일본만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지금까지 그래서 162엔까지 막 내려가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유지된다면은 1달러당 180엔, 200엔은 모자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0.25%를 올린 거죠. 일본 은행이.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니까 이게 1달러당 500엔이 현실감이 있다. 이 엔제의 세 가지 이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과도한 금융 완화의 방치. 지금까지 이걸 해왔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일본 은행, 일본 정부가 해온 거예요. 그 세계 각국이 이 시장에 과하게 풀린 화폐를 회수하고 있는데 일본만 그러지 않아 세계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거죠. 그 왜 그러냐? 지금까지 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금리를 올렸잖아요. 팬데믹 때 너무나 많이 풀렸던 돈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 올렸다고 대부분이 다. 그래서 다들 이제 긴축 정책을 펴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일본만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아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니까 일본은 30년 가까이 GDP의 14배 이상을 엔화를 풀어온 거예요. 30년 가까이. 근데 달러는 그동안 얼마를 풀었냐니까 미국 GDP의 2.5배. 미국은 자기 생산할 수 있는 GDP의 2.5배 달러를 풀었다면 일본은 자기 GDP의 14배 이상을 풀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풀었죠. 엄청 많이 풀었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게 과거에는 일본이 무역이 예를 들어서 흑자가 나고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탄탄하다 그러고 전 세계가 준기축 통화라 그러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엔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본 정부가 대응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금리를 쉽게 못 올리더라는 거예요. 왜 못 올리는 봤더니 이 부채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금리를 올린 순간 일본 은행이 안고 가야 될 그 이자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네. 액수가. 그래서 잘 못 올린다는 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외에서 이제 엔화를 마구 팔아제끼면서 달러를 막 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엔저가 급속도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두 가지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금리 차는 이제 조금 올렸단 말이에요. 어제 0.25%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금리 차가 조금은 줄어들었죠. 그래도 미국의 5.5%에 일본이 0.에서 0.1까지 차이가 이렇게 컸던 게 0.25% 올렸다고 해서 차이가 엄청나게 좁아졌나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이게 상징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구나. 앞으로 또 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기하는 이제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들한테는 경고가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 별로 크게 남기지도 못하고 네. 손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확실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오래 가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는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싼 이자 엔화를 팔아버리고 높은 이자 달러를 사서 미국에서 그걸 운영하면 네. 금리가 그만큼 그래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어질 거라는 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금리 차가 조금 좁혀졌다. 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 차는 굉장히 아직도 크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 트렌드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과도한 금융 완화의 방치, 이거는 지금 뭐 10년 넘게 해온 거. 아베노믹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풀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1달러당 400엔에서 500엔까지 갈 요인은 바로 이 요인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X데이를 얘기하는 X데이. X데이가 도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게 뭐냐니까 일본 통화의 신뢰가 실추할 때 이 X데이가 온다는 겁니다. 그 뭐냐니까 일본은행이 채무 초과가 돼서 외화가
일본에서 철수를 시작하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화현시장 이 세 시장에서 한꺼번에 폭락한 트리플 저가라고 해요. 이게 발생하는 날을 X데이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되면 일본 주가가 팍 떨어졌어요, 주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왜 일본의 주식 가격이 그렇게 뛰었느냐, 주가가 뛰었느냐, 엔저 때문에 뛰었다고요. 엔저 때문에 이 주가가 싸다고 느끼는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사놓으면 어떻게? 엔고로 바뀔 때 팔으면 환율 챙길 수 있잖아요. 이거 주식도 사놓으면 오를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 PBR 1 뭐 이런 것들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네. 자기 자산보다도 주식 가격이 낮은 거 PBR 1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쿄 정권에서 강하게 압력을 넣었어요. 자기 자산 PBR 1 이상으로 올려라. 기업 구조 개선을 하든 아니면 뭐 주식을 사든 어쨌든 1 이상으로 올려라. 그렇게 압력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면 어때요? PBR 1 이하는 사놓으면은 1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 사지요. 사는데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래서 주식 올라가서 돈을 벌었어, 엔화로. 그런데 지금 또 뛰어버려요, 환율로. 환차익까지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주식을 많이 샀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지금 어떻게, 엔화가 뛰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식 샀던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다 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해외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지않았다, 주가 폭락은, 일본의 주가 폭락은. 그 얘기까지 해요. 근데 일본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좀 부유해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다고 내가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요. 네. 보통 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 주가가 저렇게 뛰어서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본 국민들도, 뭐 돈을 많이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 니케이 평균 거품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989년도 말에 이때가 피크 때였잖아요. 그죠? 지금 원래 2월달 비교를 해보면은 PER은 이거 주가 수익인데 61배였다고 그때는. 네. 근데 원래는 16.56배, 17배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PBR 5.6배인데 지금 1.5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외 투자가에 의한 매상고도 보통 이게 해외에서 투자한 게 10%대밖에 안 됐다 그래요. 10% 조금 넘는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일본 국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뛰었으니까 그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주식으로. 근데 지금 어떠냐? 60% 이상이 해외 자본인 거예요. 그 주식이 올라도 일반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네네. 아니, 막 일본 주식이 막 4만 넘었다고 난리 법석을 뗄 때에 길거리에 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자기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주가가 이렇게 뛰었는데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의 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샀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절정기 때, 이때가 89년도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때 주가가 4만 조금 못 미칠 때쯤까지 왔다가 네. 한번 보세요. 쭉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쭉 빠져가 2013년도까지 빠졌죠. 이때 최저 가격이 7,500엔까지 빠진 적이 있대요. 4만 가까이 하던 게 계속 빠진. 누가 주식 사겠냐고요. 일본 국내에서 주식 있던 거 다 팔아버려. 대부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딱 2013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엔저. 아까 채권 많이 팔 때,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결국 뭐냐. 아베 총리 시절에 돈을 마구 푸는 거 아니에요. 마구 푸니까 그게 주식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른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올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4만까지 왔는데, 방금 봤듯이 해외에서 대부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민들의 삶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꼭 한번 나도 이거 보고서 정말 쇼크를 받았는데 89년도 뉴욕 다우하고 니케이 평균 주가를 처음에 똑같은 이제 위치에 놓고 그려봤어요. 뉴욕 다우는 34년 동안에 1250% 성장을 했는데 일본은 0% 원위치로 온 거예요.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쇼크를 받을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 쇼크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숨은 게 뭐냐니까 요때 일본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 17%? 네, 그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 미국이 한 25% 정도고. 미국은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큰 차이가 안 났죠.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지금은 일본이 몇 프로 정도? 지금은 10% 안 되지 않을까요? 4%랍니다. 17%였다가 4%로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왔다.
그래서 일본이 막 살아났다 뭐 이러는데 네.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일본의 경제 규모가 옛날에는 17%였는데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4%밖에 안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3위였던 일본 GDP와 경제 성장률은 지금은 어떤가요? 최근에 독일한테 밀렸다 그래서요. 네. 독일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었다고요. 물가가 오르니까 GDP가 좀 이제 팽창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독일한테 이제 밀리면서 일본에서 쇼크가 컸어요. 그 전에 중국한테 밀릴 때는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뭐 15억에 우리는 중국이니까. 그런 중국이니까 뭐 전체 규모에서 밀리는 게 뭐 당연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은 발전하면은 저 인구에 당연히 크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쇼크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한테 밀리고 나서는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 인구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국가한테 밀렸다 이거예요. 그 인구 탓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한테 밀렸을 때는 인구 탓했는데. 그러니까 쇼크가 이번에 훨씬 더 컸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이 그렇게 된 거는 지금 엔저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노구치, 이분은 일본에서 뭐 경제 석학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오쿠라쇼 대장성에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미국 유학해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온 분인데 이분 글을 보면요. 일본 정말 지금 경종을 엄청 울려요. 일본 경제가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근데 하나하나 정말 아픈 것만 지적해요. 근데 수치를 다 들이대면서. 그럴 때 대부분의 얘기들이 한국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한국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뭔가 자존심이 있으시죠? 한국한테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지난달 7월 7일이에요. 원래 일본은 1인당 GDP에서 한국과 대만에게 추월당해버린다. 이거 초엔저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너무 엔저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한테 최근에 막 2027년 가면은 한국한테 GDP 뒤질 거다, 1인당 GDP 뒤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원래 벌써 이미 추월 당해버렸다, 이 얘기거든, 지금 이 얘기는. 이 사람이 그때 그 수치를 보고 2027년을 제시했었어요. 근데 지금 원래 이미 벌써 추월 당해버린다, 이 얘기죠. 그 배후에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 원인과 결함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 명목 GDP의 추이가 빨간 게 일본이고, 이게 캐나다고요, 이게 미국이고, 프랑스, 이탈리, 독일이 다 여기 위에 있네요. 일본보다 전부 다 위잖아요. 일본 G7 얘기하지만 지금 G7에서 사실은 일본이 추락하려면 멀지 않았다 이 얘기가 이 사람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데 여기에 한국이 이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이거 보면은 G7 국가들 1인당 GDP가 캐나다는 2000년하고 2024년 딱 20년 조금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했나 하니까 2.1%, 프랑스가 1.91, 독일이 2.15, 이탈리아가 1.83.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오히려 축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도 1.64배, 미국 2.2배. 이게 달러로 봤을 때 그런 거거든요. 달러로 봤을 때는 일본은 축소했고,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냈는 건데, 자국 통화를 달러로 환산해서 이제 한 거죠. 일본은 겨우 1.1배, 요게 이제 환율 차,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까는 0.9였는데 1.1배로 이제 좀 달라진 거죠. 그 정도. 환율. 그 다음에 미국이 아까 2.2배 했잖아요. 그죠? 한국 얼마? 3.14배 늘었어요. 대만도 2.19배 늘었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거의 성장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주식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내가 볼 때는 한국은 미국하고 가운데 선을 이렇게 올라갈 거라 나는 봐요. 일본은 전혀 성장을 못 했는. 그리고 95년도 임금을 100을 한 경우 한번 보면요. 95년도 임금을 100을 한 경우 한국은 291%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95.8%, 4%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한국은 이게 291.9%니까 거의 3배 임금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그런데 미국에서 한번 보세요. 미국 임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GDP도 엄청 성장했는데다가 이제 최근에 환율까지 이제 차이가 나니까 미국에서 임금을 받고 미국 물가를 보다가 일본에 오면은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다. 와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호텔 5성급, 6성급 그냥 가볍게 드나들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중 가격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중 가격제는 뭔가요? 외국인들에게는 비싸게 받는 거죠. 이게 옛날에 저기 제3세계 내지는 네. 개발도상국에서 얘기되던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옛날에 베트남 뭐 여행 간다, 필리핀 여행 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이중 가격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이 독일한테도 GDP 3위짜리 추월당하고 인도한테도 이제 쫓기고 있다는데 여기서 말한 근본적인 원인과 결함. 일본 경제 성장 발목 잡고 있는 건 뭔가요? 교육이에요, 교육. 일본은 교육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 유학을 거의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이제. 그 다음에 유학을 안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립화 되는 거예요.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일본 내부에서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100대 대학에 일본이 뭐 2개 정도 들어가면은 한국도 2개 정도, 중국 한 3, 4개 들어가고, 대만도 한 2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 인원 비율로 봤을 때 일본은 2.5배 대학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수하고 같다는 거예요, 대학 수하고. 이게 대학 수준에서 떨어진다.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이 이 박사님 요즘 문부성에서 계속 고문 내려오는데 한국 대학 좀 본받아서 개혁을 좀 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나는 처음에 그게 그 얘기 듣고 이게 말이 돼요? 일본의 동경대 교토 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텐데 교토 대학에 대해서 문부성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한국 대학 본받아서 개혁을 좀 하라고 계속 공문을 내려온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던 사람이고 한국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본의 교육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다. 교육. 교육이. 그리고 최근에는요, 1급 논문들 있잖아요. 이게 한국 논문 편수보다 일본이 더 적어요. 이런 문제들. 옛날에는 비교도 안 됐는데 한국하고. 네. 이런 부분들. 다 교육의 문제가 있다. 영어 교육은 아주 참혹한 거예요. 영어, 뭐, 토플 점수 이런 것들 550점인데, 우리가 뭐, 600 몇십 점, 그 다음에 GAT인가 뭐 있죠. G 뭔가. 뭐 그런 것들도 점수 차가 몇십 점씩 나고 몇백 점씩 차이가 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제 영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안 되니까 외국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갈라파고스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 섬 내부로 계속 들어가고. 해외여행도 잦아들죠. 유학 못 가지요. 대학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오마에 게니치라고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평론가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대학의 뭐 책임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면 경제하는 사람도 영어는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일본이 한국한테 뒤처지는 이유 2가지. 영어 교육하고 디지털. 이 2개에서 일본은 한국한테 경쟁력이 뒤처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는 거죠. 이거 빨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일본은 한국한테 앞으로 계속 뒤처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이 사람 얘기도 교육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다 교육의 문제거든요, 일본 현재. 공교육비라든가 이런 것 비용들을 따져보면 한국이 훨씬 높아요. 옛날에 일본이 안 그랬는데 지금은 학회 나가잖아요. 학술행사 나가면 일본 교수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잘 못 써요. 학회 옛날에는 일본에서 문부성에서 지원이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 교수들이 주도하는 학술 행사 같은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못해요. 없어요. 그런 게 주로 한국에서 제외해가지고 그만큼 학문과 관계되는 데 있어서도 이미 돈이 일본은 한국한테 많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자, 디지털 얘기해 주셔서 일본 IT는 그럼 어떤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거죠? 이 부분은 아주 결정적이죠. 일본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엔저가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일본이 노동 생산성이 낮다. 그 노동 생산성이 낮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게 디지털, 인터넷 이 문화인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여전히 팩스로 가지고 모든 걸 한다. 인터넷보다는 팩스로 이메일 보내면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하고 이메일로 답장이 온다잖아요. 그게 어떤 조선일보 기자 특파원이 그걸로 글을 아주 꼬집는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자기가 일본의 국회의원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메일로 답장이 왔는데 팩스로 보내달라. 메일 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심각하다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걸 당해보니까 와, 이게 실감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어느 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에 IT 기술자가 별로 없어요. IT 기술자가 별로 없어서 IT화가 지체됐는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IT 기술자가 없는지 뭐 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먹고 먹히는 거겠죠. 그게 IT 기술자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이제 일본이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 바뀌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안 바뀌어서는 안 되겠구나. 지난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검은 프로피 디스켓 있잖아요. 그걸 일본에 얼마 전까지 썼나요? 3대 은행에서 그걸 사용했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썼나? 10년 전에 썼나? 그러니까. 그 검은색 있잖아요. 프로피 디스켓. 네. 그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걸 없앴다고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아주 낙후된 기술자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다루는 최신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네. 그럼 어떻게? 일본 기업이 이거 디지털화를 빨리 진전시켜야겠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지겠다. 이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꾸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려 보니까 자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문을 받으려니까 주로 어디에? 미국 기업들에게. 소프트 강한 데가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런데 그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하는 사용료를 준다든가 그다음 자문료를 준다든가 이런 데 빠져나가는 돈이 이게 디지털 적자라고 그래요. 이 디지털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팽창하는 디지털 적자, 이 디지털 적자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게 최근에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어느 분석가가 이걸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게 겨우 한 1, 2년 안 됐어요. 요게 엔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분석하기 시작한 게. 사실 엔저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요거더라는 거죠. 네. 이게. 이거 보니까 2020년도 일본의 경상흑자예요. 11조나 흑자를 봤는데 왜 엔저로 갔냐 이걸 보니까 제1차 소득 수지, 이게 제1차 소득 수지가 뭐냐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해외 투자했는 데서 벌어들인 돈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소득 수지라고 그래요. 35조에는 좀 넘었어요. 그럼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경상흑자가 11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조 엔 정도 되는 적자가 다른 데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무역 적자가 15조 8천억 엔, 그다음 서비스 수지에서 5.6조 엔, 서비스 수지 5.6조 엔에서 연구개발비 지급 이런 것들도 이제 증가했겠지만 중요한 게 디지털 적자라는 거예요. 디지털 적자 4.7조 엔인데 이게 뭐냐 했을 때 보니까 거기서 뭐가 있냐니까 저작권 사용료, 넷플릭스라든가 영상 보는 거 넷플릭스죠. 네. 그다음에 음악 같은 거는 또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 하여튼 사용료를 이제 내는 거죠. 애플도 있고. 여기에 사용료가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 조엔이 0.5조 엔, 1조 엔, 1.5조 엔 계속 이렇게 적자가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클라우드 사용료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 구글, MS, 아마존.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의존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가 지금 최근에 이게 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떤지 일본이 예를 들어서 통산성이라든가 지금은 경제산업성이지만요. 총무성이라든가 법무성이라든가 다 일본의 관료에서 거기에서 뭔가 시스템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돌리려니까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대기업들이 그나마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대기업한테 이제 맡기잖아요. 맡기려니까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지 뭘 알아야지 가격을 책정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부 외부 기업에게 다 던진 거예요. 그게 마루나게라 그래, 일본말로. 그냥 통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예산은 얼마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 벌기 좋게 딱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앉아서 매년 그냥 빨대 꽂아서 쪽쪽 빠는 거나 마찬가지 된 거죠. 일본말로 오이시 상교, 오이시 산업, 아주 맛있는 산업이라고 그래요. 저기 지게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모든 그 관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이라든가 지방자치제라든가 이런 데서 다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각각 다른 기업들에게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디지털이 호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은 어쨌든 그렇게 꾸려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막 폭발적으로 디지털화되고 한국만 해도 나라 전체가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뗀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걸 아무 데서나 다 뗄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도 호주키 가야 되나요? 자기 출신지를 가야 돼요. 왜냐? 그 양식이 다 달라요. 지방자치제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방자치제 1741개라고 그러는데 그 양식이 다 달라요.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각 관청마다 다 이렇게 다른데 이제 한꺼번에 다 기업한테만 맡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대기업 중에서 이제 이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회사들한테 맡겨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난번에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디지털청을 만들어서 이제 양식을 좀 통일하고 클라우드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까 그 회사마다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걸 전부
자기들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가지고는 예산을 매년 똑같이 발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막 그냥 닦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디지털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청에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외부의 대기업들 전부 아웃시키고 지 좋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아웃시키고 이제 완전 자유 경쟁으로 이제 그걸 원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원하라 그러려면 뭘 양식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동안은 외부 기업들에게 의존해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조금은 축적된 게 있어가지고 또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아까 말했듯이 구글이라든가 네.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게 또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모두 같은 규격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간다.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든 이유가 일본 디지털 전문 기업 쓰지 않고 해외 기업 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본의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양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자 회사의 양식 가지고 완전히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이게 컨설팅, 그러니까 전문 경영 컨설팅 받을 거 아니에요. 컨설팅 서비스를. 여기에 지불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팽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적자라는 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일본이 여기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식으로 거의 아날로그 살아왔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로 바꾸려니까 여기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엔저로 가게 되는 엄청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니까 봤더니 외국인 여행 수지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게 사람 관련이라 그래요. 요 주황색이. 이게 이제 주황색이 이게 과거에는 여행을 해외로 많이 나갔으니까 적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또 흑자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이렇게 흑자로 늘어났죠. 해외 여행객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때가 얼마예요? 아까 3.3조 5천억 엔이라고 그랬죠? 딱 맞죠? 그죠? 3보다 조금 위니까 3조 5천억 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디지털 관련 요게 적자예요. 디지털 관련 적자가 4조 7천억 엔이었죠. 다 까먹잖아. 여기서 버는 돈을 다 여기다가 몰빵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2030년도에 가면은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 있죠. 석유라든가 아니면 LPG라든가. 일본은 에너지는 뭐 거의 99% 수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디지털 적자 액수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겠죠. 네. 일본 저 엄청난 경제 대국이라 했던 일본이 99%를 거의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에너지 가격에 필적하거나 그것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네.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디지털 관련 수지의 추이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마이너스로 이제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쩌다 디지털 식민지가 된 건가? 아날로그 계속 고집한 이유는 뭘까요? 아날로그가 내가 볼 때는 이거예요. 예를 들까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EV 쪽으로 변신을 거의 못했죠. 네. 그 얘기는 많이 듣죠. 전기 자동차로.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로 떼돈을 벌었어요. 최근에 EV 쪽으로 가다가 EV가 잠시 멈추다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잖아요. 도요타 입장에서는 EV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포기하고 가기가. 지금 현재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가기가 그게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이 과거에 경제 대국일 때 다 아날로그로 떼돈을 벌었잖아요. 승자의 저주 같은 느낌. 바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잘 되어 온 걸 왜 굳이 바꿔야 되냐 이거였어요. 근데 그게 바꿔야 되는 이유를 잘 몰랐고 그게 좋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써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일본 젊은 사람이 10대, 20대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단기 유학이든 뭐로 한국에서 한 1, 2년을 생활하다가 일본에 돌아가면 불편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유럽에서 독일에서 왔다가 한국에 편한. 한국의 디지털이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여기 편하다가 자국에 돌아가서 우울증 걸린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잖아요. 뭐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한국의 디지털화가 잘 돼 있으니까 어마하게 편리하고 너무나 좋다는 걸 알게 돼야지 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장을 지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항상 우리 작업 공간을 깨끗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가지고 종업원들을 연수를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의 공장에 깨끗하게 청소해낸 걸 보여준 거예요. 돌아가서 바로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야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왜 디지털을 못 갔냐니까 디지털이 좋은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 디지털의 좋은 점을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변신을 잘 안 해요. 그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든 뭐 좋은 나라에 여행을 많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가서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여권 발행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고요? 17%예요, 지금은. 우리는 60%가 넘는다. 17%하면 여권을 가진 사람이 17%밖에 없어요. 네, 17%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는 한 20% 정도 조금 넘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했다가 뭐 재발급 안 하면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7%. 일본 사람들 여행을 잘 안 가나 봐요. 그전에는 많이 갔죠. 옛날에 엔고였을 때는 많이들 갔죠. 형편이 힘드니까. 형편이 힘드니까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적게 오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더 많이 간다. 그때 어떤 얘기로 그걸 설명했는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계속 역사 문제 제기하고 반일적인 스탠스를 보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게 불편해서 한국에 여행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돈이 없어서 못 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일본에는 이제는 스마트폰 결제나 카드 결제는 잘 되나요? 카드 결제는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웬만한 데서는 다 잘 됐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좀 뭔가 이제 옛날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가게는 아니었기 때문에. 김 작가님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좋은 데만 돈키호테 같은 데도 갔어요. 돈키호테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게 특히 한국인들이 완전히 그거는 무슨 뭐 성지순례 같이 그렇죠. 꼭 가야 되는. 꼭 가야 되는 데라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카드 안 되냐 불편하겠죠, 자기들도.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은 잡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그게 진짜 그 수치가 작은 수치들이 많을 거라고요. 잔돈이. 잔돈 늘 들고 다니는 거 귀찮단 말이에요. 가면 잔돈이 아주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왜 카드 안 되냐고 계속 불평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드가 되겠죠. 그런 데는 외국인들하고 계속 많이 접하는 데는 카드가 조금 이제 발전되고, 그건 뭐 당연히 자기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 영업하는 뭐 음식을 판다든가 뭐 물건을 판다든가 이런 데서 다 왜 카드를 안 쓰느냐, 이게 다 탈세하고 관계가 나는 있다고 봐요. 세금을 꼬박꼬박 뭐 거울 바라보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옛날에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당근책도 해가지고 카드를 많이 쓰게 했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지금 카드를 거의 다 뭐 95%, 6% 가까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수가 깔끔하게 거친다고요. 그래서 한국이 정부가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방대해졌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있는 거고, 일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10조 엔 정도의 국가 예산 중에서 세수가 70조 엔도 채 안 거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60%도 채 안 거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일본이 만약에 금융실명제하고 카드 다 90 몇 % 쓰잖아요. 세수가 내가 볼 때는 100조에 넘어갈 거라는 봐요. 근데 일본이 라인을 가져갔잖아요. 기술 습득해서 이제 일본도 좀 뭔가 다 좀 쓸 수 있고 기술도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발전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술자를 양성을 안 했는데. 기술자를 양성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각국의 IT 기술자의 평균 연봉을 보면요, 이 순위가 스위스하고 미국, 뭐 이스라엘, 덴마크, 파나마도 있네. 독일,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 유럽은 대부분이 보세요. IT 기술자의 평균 임금이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그 다른 임금하고 일본의 임금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중국이 뭐 아직도 한 달 봉급이 20만, 30만 안 되는 인구가 4억이니 5억이니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본 임금이 중국 임금보다 훨씬 높을 텐데, 이 IT 기술자는 같다는 얘기는 중국에서는 IT 기술자는 봉급을 많이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아직도 평생직장, 연공서열 이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대부분이 대졸자들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채용하잖아요. 사무인대 보면 다 채용을 해요. 첫 봉급이 22만원, 23만원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IT 기술이 뛰어나도 그 임금밖에 못 받아요. 따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 임금 구조 속에서 초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20대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가고 싶겠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이 막 1억이 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외자 기업이라고 하죠. 외국인 투자한 기업. 그런데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 IT 기술자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 있는 친구들은.
네, 봉급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발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인재 자체도 일본의 기업에 남지 않고 또 일본의 뭐 공무원이 남겠어요. 다 억대 봉급 주는 그런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 한국이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한국이 도와달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텐데 절대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죠. 그동안. 안 했죠. 우리 그 코로나 때 우리 진날 키트? 키트 있죠. 금전 키트. 그거 그 당시에 일본이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못 했다고. 네. 그런데 미국은 한국 걸 막 수입해 가고 그랬잖아요. 저 어디 무슨 주에 그게 뭐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그 어떻게 해가지고 검사 키트를 많이 수입해 들어갔어요. 네. 그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막 서로 막 그거 자기들 어떻게 좀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인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게 가능했다. 그때 막 한국에 그 검사 키트가 엄청나게 인기 끌었다고. 네. 근데 일본은 그때 한국한테 그 수입을 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했어요. 한국한테는 손 벌리기 싫었던 거죠. 지금도 그런 마인드가 나는 장노년층에는 있어요. 지금 일본의 10대, 20대들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뭔가 결정하고 뭘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장노년층이 많으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의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이 왜 디지털화가 잘 안 됐느냐. 네. 이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일본 그러면 아주 내세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인 정신. 일본 하면 장인 정신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일본을 장인 정신이 뛰어난 우리는 꼭 배워야 될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게 뭐냐? 한 가지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거기에서 치밀하게 아주 꼼꼼히 조금씩 기술을 디벨롭 시켜 나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던 걸 팽개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일본 국민 대다수가 장인 정신을 높게 평가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던 걸 계속 하는 게 습성이 생긴 거예요. 디지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장인 정신이 뭡니까? 장인 정신이라는 거는 도제 형식이 강해요. 내가 무슨 뭔가 폐쇄적이죠, 좀. 되게 폐쇄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거는 어떻게 도제식으로 제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10년씩, 20년씩, 긴 경우에는 뭐 30년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길더라도 최소한 올해 10년 정도는 내 밑에 있어서 이제 됐다 했을 때 기술 이전을 해주고 기술 전수를 해주고 이런 게 옛날에 참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뭐 열심히 밑에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배우는 식으로 도제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그 그림을 그리고 해줘도 봉급은 진짜 적어요. 그게 뭐겠어. 열정페이 비슷하게.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너 내한테 도제식으로 나한테 배우는 거니까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네. 일본의 장인정신 그러고 다들 그렇게 살아갈 때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그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으로 다 가버려요. 최근에 지금 현재 중국은 뭐 워낙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애니메이션 하는 기술자라고 해야 되나 뭐 하는 친구들이 일본에서는 워낙 봉급이 짜니까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받는 봉급보다 2배, 3배 많으니까 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장인정신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 열정페이를 이용하는 아주 잘못하면 악덕 기업주가 되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일본에서 보면은 요리하는 그 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절대 그 레시피를 공개를 안 해요. 네. 요 비법이라 가지고 요걸 넣는 거 어떤 걸 공개를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뭘 말하냐. 장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주잖아요. 이제 한 10년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내 밑에서 떠나라. 그때 비법을 전수해 준다거나. 자, 그러니까 수치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리책 같은 거 보면은 요즘은 다 레시피가 돼 있잖아요. 뭐 몇 스푼, 얼마를 넣고 몇 그램 넣고 이런 게 다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그게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수치화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모든 게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누가 해도 그 수치대로 그 넣으면 맛이 되는 거예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게 장인 개인적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전수를 안 하니까 요런 게
수치화가 안 되니까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수치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게 이건 사람 대 사람이 해버리네. 일본에서는 마우스 대 마우스 뭐 이런 식의 네. 소위 말해서 페이스 대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뭐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화가 안 되는 그래서 디지털은 수치화가 돼야지 1과 0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뭐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정신적으로도 장애인 정신을 높이 평가하다 보면은 새로운 디지털 리그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수치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문화 때문에 이게 디지털화의 지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거 학자가 연구한 겁니다. 일본의 학자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못다한 질문이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잖아요. 진짜 그런지 만약 아니라면 일본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일본이 지체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거의 지체됐던 이유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 지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뭐는 영어 교육, 디지털화,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빠져나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니까 이게 돈의 적자가 엄청나게 난다. 이게 엔저로 가게 되는 큰 요인이 된다. 이게 참 묘한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디지털화를 하려면 할수록 엔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일본이 지금 완전히 경제가 회복됐다거나 잃어버린 30년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거나 앞으로 이제 뭐 전망이 밝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오늘 못다한 질문들 답변 들어보는 시간 또 조만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명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